발표를 대충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목이 AS 데이터 활용 방안인데요. 북극에서의 데이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 북극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발생하고 북극에서 선박들이 어떻게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ASTD 데이터에 접근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북극 항로에 대한 내용들, 북극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앞부분에 설명드리고 ASTD 데이터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연구소는 2010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2011, 12, 13 매년 저희는 연구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 가지고 1년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계속 자금 받아서 연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고요. 이런 것들을 금방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데 북한도 국제 세미나를 올해는 12월 12일 날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과 관련된 북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박 항해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해양수산부 돈 받아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3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67도, 북위 67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북극에서 선박 항해에 관심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북위 67도 이상 지역입니다. 북위 67도 이상을 북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66.89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북위 67도 이상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선박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상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선박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제 찍은 캡처한 사진인데요. 없습니다. 겨울철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쪽이 우리 근본적인 대상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극점입니다. 그래서 북극을 가로는 소위 북극 항로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으로 아시겠지만 여기 대서양이 어디 있죠? 대서양이 여기입니다. 태평양이 여기하고 여기 있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갈 때 태평양에서 나가서 인도양 수에즈 지나서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북극 항로는 기본적으로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북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항로가 북극 항로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러시아 쪽 앞바다 통해서 태평양으로 오면은 요거는 요 지도는 우리 아시아 쪽 관점이 아니라 유럽 관점이잖아요. 요쪽에서 동쪽이다. 그래서 이걸 되게 북동 항로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요쪽으로 서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지나가면은 이거 북서 항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차피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북극 쪽을 통과하는 항로, 그게 북극 항로고, 그거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시키는 두 개의 항로가 있기 때문에 북동 항로, 북서 항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다 보면은 그 용어를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정하는데요. 알틱 shipping route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북극 항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북극 항로는 노던 씨 루트하고 노스 이스트 패시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노스 이스트는 북동 항로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관점에서 북유럽에서 그 스칸디네비아 그 위쪽으로 해서 러시아 앞바다 통해서 베링해 통해서 오는 그 항로가 노스 이스트 패시지라고 그러고요. 북서 항로는 반대죠. 그런데 북극 항로 관점에서 노던 씨 루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노던 씨 루트는 러시아에서 자기네 바다를 항로를 노던 씨 루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라고 이야기하면 아틱 shipping 루트고요. 북극의 항로라고 하면 노던 씨 루트고 북동 항로는 노스 이스트 패시지고 북서 항로는 노스 웨스트 패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북극점에서 바라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북동 항로고 노던 씨 루트고요. 여기서 캐나다, 알래스카 북쪽하고 캐나다 쪽 통해서 이쪽으로 이건 북서 항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서항로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건데요. 대충 요 지점이 그린란드하고 요 사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위에 캐나다 북쪽에 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 섬을 막 통과해서 갈 수 있는 항로가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부터 이 푸포트, 알래스카 북쪽에 있는 푸포트 해까지 선박에 통항할 수 있는 경로가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를 다 통틀어서 북서항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북동항로는 여기 베링해에서부터 여기 바렌츠해까지 러시아는 이 바다를 카라해, 레페프해, 동시비리아의 축치해 4개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해역을 북극해 항로 혹은 북동항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 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얼음이 많이 녹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겠죠. 북극점을 통해서. 이거를 북극행강항로, 트랜스포럴 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극항로라고 이야기하면 3가지의 항로가 있고 각각의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쪽은 캐나다 쪽은 수심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큰 선박이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요. 러시아 이쪽 앞바다는 수심 선도 별로 없게 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북극항로 개요를 마치시고, 자, 얼마 전에 TV나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야,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쇄빙선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빙 선박, 얼음이 있는 바다, 얼음을 깨고서 선박이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쇄빙선 연구할 필요가 있냐, 없냐라는,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여기 지금은 이제 추위가 왔고요. 내년엔 여름이 다시 오겠죠. 북극에서도 얼음이 녹았다가 옵니다. 아무리 2030년대 북극에 얼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름철에 없는 거지 겨울은 다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얼음이 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달라요. 이게 2022년 8월 9일 날 얼음 사진이고요. 8월 8일, 그러니까 올해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 요 파란색은요, 얼음이 없는 데인데, 요건 얼음이 있는 데고요. 그래서 8월 9일 날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좀 괜찮았는데, 올해는 이쪽 지역이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8월 8일 날은 이쪽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래 7월 중하순부터는 선박이 지나가야 되는데, 올해 못 지나갔어요. 여기서 좀 막혔어요. 플라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해빙에 따라서 해빙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녹았다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아노말리티, 어노말리티라고 그러나요? 불균일성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디 적어다 있죠? 2023년 올해는 2022년 대비 해빙 조건이 해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본격적 하절기 항해 시절이 늦게 시작되었고 좀 일찍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건 11월달, 요 9월달 사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9월달에 얼음이 없어요. 많이. 얼음이 없다 하더라도 이쪽에는 얼음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가운데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북극항로에 대해서 계속 좀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극해 항로는 러시아 앞바다고요. 북서항로는 캐나다 앞바다가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IMO라든지 이런 데서 선박은 공해 어느 바다든지 항해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고 있지만 북극 쪽에서는 러시아 앞바다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러시아에서 북극해 항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저기 로스아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 원자력 공사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게 배경이 참 애매한 게요. 러시아에서 북극해 항로를 지나가려 그러면 겨울철이나 지나가려 그러면 쇄빙선이 필요합니다. 쇄빙선 중에서 쇄빙선을 운용하려 그러면 뒤에 추진기가 필요한데요. 추진기가 디젤도 있고 LNG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배가 멀리 가서 연료를 많이 싣고 간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배가 운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세빙선들은 다 원자력 추진으로 쓰고 있어요. 작은 건 16메가와트, 큰 건 지금 120메가와트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극해 항로를 관리를 하는 부서가 러시아 원자력 공사입니다. 이 러시아 원자력 공사 로사톰은 저개발 국가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판매하고 원자력 옛날에는 그 핵폭탄도 만들고 하는 그런 데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해양경비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북극해 항로를 좀 더 많이 강조점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포커스를 많이 두고 관리하는 데 비해서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올해 북극해 항로 관점에서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컨테이너선이 북극해 항로를 3번 왕복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갔다가 중국에서 쭉 가서 페테르부르크 갔다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저기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저쪽 갔다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로 왔습니다. 하절기에 세빙선 지원이 있었지만 3번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3번 사망차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 투입된 게 예전에 컨테이너선이 한번 들어간 항해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컨테이너선이 그냥 연로해서 가도 되는데 머스크 선박이었는데 그 선박이 이쪽으로 한번 그냥 시범적으로 한 거고 올해 중국 컨테이너 선사가 그야말로 상업적으로 운항한 첫째입니다. 저희 연구소도 올해 그래서 컨테이너선의 항로 가지고 세미나 주제로 좀 잡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컨테이너선은 아직도 그 세빙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절기에 세빙선 지원을 받으면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서서히 북극 항로가 화물 운송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선박들이 저렇게 통항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기본적 데이터인데요. 2022년 9월 16일 북극해 항로입니다. 자, 북극해는 이쪽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선박 위치를 하는 정보 사이트인데 이 빨간색은 대충 보면은 선박인데요. 빨간색은 대충 어떤 항로를 실었을까요? 빨간색이 가지는 이미지. LNG나 석유 실은 선박입니다. 파란 거는 일반 선박이고요. 일반 제네럴 카고선, 컨테이너선이나 제네럴 카고 선박. 이거는 좀 특수한 선박, 터거선이나 그런 선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황토색 아니고 이런 색은 어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앞바다나 일반적인 바다에 비해서 아직 배가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인데 이 상황은 작년 9월 16일이라 그러면요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있는 겁니다. 하절기거든요. 지금입니다. 썰렁하죠. 11월 달입니다. 11일이 이제 여기 11월이면 여기 다 얼어붙었어요. 다 얼어붙어 있는데 이런 선박들은 세빙 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얼음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화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북극해 항로 선박들이 대개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북서항로고요. 보시면 9월 16일 이게 9월 16일 이때가 제일 많이 얼음이 녹았을 때입니다. 그때도 선박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북극항로라고 북서항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쪽에 뭔지 좀 많이 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하고 요 사이에서 어선하고
이쪽에 나중에 말씀드릴 때는 이게 철광석이 나오고 있는데 철광석 실어내는 선박들이 이 초록색 선박들이 다 철광석 실어내는 선박들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만 특별히 선박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1월 20일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다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여기. 한 2달 만에 다 얼어붙어요. 화물 운송 중에서 좀 중요한 패턴인데요. 자, 북수항로에서는 이쪽에 채광산지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박들이 지금 다 여기 가서 철광석을 실어서 북유럽으로 실어내는 선박들입니다.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올해 80항차를 했어요. 들어와서 실어서 갖다 주고 갖다 내고 갖다 내고요. 이쪽에서. 북극 쪽에서 나는 자원이 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름철에 막 실어내요. 이거는 러시아 선박들인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잠시 후에 여러분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 선박들인데 조금 세빙 능력이 있는 LNG 운반선입니다.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세빙 능력이 있는 LNG 운반선들이 지금 여기 쭉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선박들이 여기에 LNG가 나는 데예요. 여기 북극권입니다. 여기서 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아시아 쪽으로 수출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수출해야 되는 사태에 직면했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사태 다 알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사건. 그 때문에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주자라고 막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EU에서 스스로 북극에서 나는 러시아 석유나 LNG를 수입하지 말자 했는데 유럽에서 LNG 수입을 안 하면 얼어 죽어라. 그래서 석유는 수입을 안 하는데 LNG는 수입을 해요. 그래서 LNG 막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LNG를 실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 활동들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요. 보시죠. 로스아톰의 원자력 세빙선하고 LNG 운반선 이게 이게 아마 이게 세빙선이에요. 얼어 붙어 있는 바다를 이거는 LNG 운반선이고요. 이 정도 얼음이면 대충 한 80cm 정도 얼어 있는 두께입니다. 이 정도 얼음. 그걸 빼고 지나가는 선박.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추진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바다로 나가면 3개월이든지 반년 동안 바다에서 세빙 활동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연료가 충분해요. 원자력입니다. 디젤을 아무리 실어도 그거 말 실어도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바다에 못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추진력도 세고 열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 동영상은 로스아톰에서 자기네들의 세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에서는 이런 선박들이 북극에 오고 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SCF의 중간선이라고 했듯이 위에 보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 러시아가 있는 북극해 항로 해역에서는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언제든지 원자력 세빙선이 앞에 있으면서 화물 운송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2018년에 요즘은 세계에서 2번째 큰 해운 선사가 됐는데요. 저 때만 해도 제일 컸던 머스크즈라는 선사가 있었고요. 그 머스크 선사에서 이 컨테이너선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북극해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게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가고 있는 건 스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얼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얼음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 얼음이 위에 있으면 위에가 있으면 요 우산 절반보다가 요 밑에 바다에 수면 밑에 더 큰 얼음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 배가 가다가 좀 센 얼음하고 부딪히면은 선체가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여름철에는 이렇게, 추울 때는 아까 그렇게, 그런 얼음 바다를 선박들이 보고 가고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뭐라 그러죠? 수평선인데 수평선이 약간 이 원형이라고 보이나요? 이거 똑같습니다. 계속 읽고 가요. 저희들이 2018년에 세미나 할 때 머스크 선사로부터 받은 동영상입니다. 옛 사람들이 시범 운항이었기 때문에 머스크에서 이 부분을 되게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때 나온 영상입니다. 러시아는 2024년부터 북극 항로를 겨울철에도 아까 봤던 그 쇠링선을 앞에서 이끌고 화물 운송을 하게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러시아의 대통령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뭐지? 푸틴입니다. 푸틴이 지금 내년에 2024년 올해 연말부터 아마 내년 사이에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마 6년이 대통령 임기예요. 2018년에 푸틴이 대통령에 딱 취임하면서 2024년에 북극해 항로 이쪽에다가 이쪽을 통해서 화물 운송을 8천만 톤으로 하고 8천만 톤의 화물 운송을 이쪽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북극에서 나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러시아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하면서 북극에 푸틴이 상당히 많은 강조점, 그러니까 이주의 그 투자나 그런 포커스를 되게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중항해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은 투자와 자금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점에서는 이 부분 하나를 또 봐줄 수가 있는데요. 센트럴 아티크 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공해.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영해 표시하고요. 이쪽 바다는 중앙 북극해라고 되어 있고, 그야말로 그게 완전히 공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 지역은 공해로서 선박의 항해는 상관은 없는데 물론 다 얼어붙어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의 어선 활동은 이쪽에서 막혀 있습니다. 자, 이제 북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다고 보고 진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북극 이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1996년에 발족했고요. 북극해에 접해 있는 그 영토를 북극권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8개 나라입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이 제일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는 원래는 영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정치적으로 그린란드를 지배하고 있는 게 덴마크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했고요, 그린란드가.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요 8개 나라가 북극 이사의 이사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업서브라는 기관이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여는 하지만 결정권은 없는 나라. 저기 보시면 네덜란드부터 우리나라,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미족이나 그야말로 북극 원주민들 말하는 거예요. 토착민들. 그러니까 크게 북극 이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크게 3가지 그룹. 이사국, 업서버, 원주민 단체. 이렇게 3가지로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 이사회 아래에 워킹 그룹,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ACAM, AMAC, CAF, EPPR, PAIM, SWLG 크게 6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각각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있어 하는 AST는 여기 PAIM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라고요. 저는 북극 해양 환경 보호 워킹 그룹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북극 해양 환경 보호. 북극 이사의 밑에서 북극의 해양 환경입니다. 그게 육상 아닙니다. 해양 환경. 뭐 어족 자원도 있고요. 오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 페임 아래에 ASTD가 생겼습니다. 2019년 아이슬란드가 의장국일 때 2019년에 아이슬란드가 의장국일 때 ASTD 데이터를 만들자 라고 아이슬란드가 주도해서 여러분이 온라인에 astd.is라고 주소를 치면 ASTD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이슬란드가 의장국일 때 만들어서 그런지 astd.is 도메인이 계속 is로 넘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는 선박, 유형, 패턴, 사용 연료, 대기 배출, 해빙, 기상, 해양 조건, 국제 규범 등의 정의를 모아서 정말 많은 북극에서의 선박 활동과 그 바다 조건들 온갖 정보들이 다 있을 걸로 기대되었는데 실제 지금 보면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ASTD 데이터를 관리하는 저 아이슬란드 사람들 지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ASTD를 사용했던 그룹이 어느 그룹인지 조직 들어가 있대. 저희 연구소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은 딱 두 군데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없는 이유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큰 의미는 없는데요. 북극 이사회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극 이사회 의장국이 2년마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특정한 그 의장국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가 2년 동안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게 소위 뭐 체험인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는데 핀란드 때는 통신에 관심을 가졌고요. 2019년에는 요 환경 관점을 주로 했고요. 21년대 러시아 할 때는 요걸 좀 관심을 가지고 하려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는 하려고 해도 다른 7개 나라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해서 그냥 망쳤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노르웨이가 주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STD의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건 우리나라에 이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아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과학, 산업, 정책분과 세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한국급직연구소라는 데서 주관하고 있고요. 인천에 있습니다. 산업은 급직기술연구회 이건 기본적으로 조선업체가 좀 주도하고 있고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 정책부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들이 이게 핵심적인 조직들이고 그 밑에 대학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대에서 지질과학인가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안에서 요 코학이라는 조직에서 제보고 올해 돈을 약간 줘서 STD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하는 거입니다. 자, 이제 STD 데이터로 넘어가면요. STD 데이터는 홈페이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STD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못 찾아서 STD 요 시스템 실시간 방식으로는 접근 안 해요. 그냥 FTP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다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접근을 했고요. STD 데이터 방식에서 보시면 이 동그란 원이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북극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북극권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북극권인데 STD 데이터는요 이 범위 말고 아래쪽에 있는 선박전의 정보들도 다 주고 있습니다. 북극권 정보만 관심이 있는데 이 정보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고 하나씩 찾아보면은 요 안에 없는데 요쪽에 있는데도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뭔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FTP로 데이터 다운로드해서 보면 피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 왼쪽에 보시면 SD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이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1, 2, 3가 되어 있는데요. 레벨 1은 북극이사 연안국 정부들이 보는 겁니다. 레벨 2는 북극이사 연안국의 비정부 기관이고요. 레벨 3는 북극이사의 국정부나 비정부 기관인데요.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는 못 보는 겁니다. 빨간 표시 있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레벨 1은 모든 정보를 다 봅니다. 10ID는 큰 의미가 없고요. 레벨 2나 레벨 3를 보면은 이 빨간 정보들을 못 보는데 이 빨간 정보가 뭐냐 그러면 선박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정보들이 이 빨간색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MMSI라고 적혀 있을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MO 넘버고요. 선박의 보유 번호, 그 다음에 선박의 이름을 못 봅니다. 레벨 3는. 제가 SD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박이 도대체 어떤 선박이냐? 몰라요. 그 선박의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그룹, 종류는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선박이 정확하게 누구냐? 네가 어떤 네 이름이 저렇게 누구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는 그것밖에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데이터들을 AST 그러니까 데이터들은 기부받았습니다. 노르웨이하고 미국에서 그 인공위성 선박의 AIS 정보를 축적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데이터를 돈 안 주고 그냥 기부받은 겁니다. 기부받은 거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선박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덴티파이어까지 다 알려주면서 하면은 기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저도 하는데 보자. 선박의 요 정보, 위치 정보 다 파악하는데 1년에 $3,800를 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선사들도 다 그렇게 돈 주고 선박의 위치 정보를 다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레벨 1은 정부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같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요. 북극이사 연안국, 북극이사 이사국의 정부 기관에서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가 참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요. 선박에 대한 정보 데이터들하고요. 어떤 연료를 써서 배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데이터 그룹하고요. 선박의 위치와 이동 정보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데이터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선박의 기본적 종류는 저기 S&P 글로벌,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데이터 축적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요. 연료와 오염물질 데이터 부분은 DNV, 아마 노르웨이가 네덜란드가 그쪽에 있는 상급회사에서 분석한 어떤 연료를 어떤 엔진에다가 속도 어느 정도로 해서 사용하면 배출물질이 얼마 나온다 라고 하는 그 계산식을 가지고 배출물질 계산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배출물질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연료를 얼마 썼고 속도가 얼마였고 엔진이 얼마였고 그런 거 가지고 배출물질 계산해냅니다. 그 데이터들을 쭉 관리를 저장되어 있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FTP 데이터 필드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올해 8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게 선박의 아이덴티파이어 클래시피케이션 정보고요. 그러니까 MMSI, IMO 넘버, 10ID 시간 데이터는 이쪽에 가야 되는 거고 선박 이름, 프레그램, 선적, 내빙 등급, 그다음에 선박의 클래시피케이션 정보들이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연료를 썼고 연료를 얼마만큼 썼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 항황화물, 녹스, 이산화질소 물질들에 대한 배출 물질이 얼마인지 데이터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데이터들은 이전까지 있었는데요. 새로 나오면서는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은 2023년 8월 이후로는 제공을 안 합니다. 그 말은 살짝 물어보니까요.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선박의 경도, 위도, 그 다음에 경도 위도면 이 데이터들이 레코드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는 앞에서 있던 그 위치에서 다음까지의 그 거리하고 시간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이동 정보, 대출 물질, 선박의 아이덴티파이어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정보들, 그게 세 가지 그룹으로 HD 데이터 필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2013년 1월달부터 2023년 8월까지 데이터 다운로드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3년 1월 데이터가 245메가짜리입니다. 한 달 데이터가 압축해서 245메가입니다. 이게 2019년으로 가면은 한 달 데이터가 245메가에서 679메가로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그만큼 2013년 대비해서 19년도 뭔가 많아졌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이거 하나를 보시면 이게 2019년 7월 데이터인데 2019년 7월 달 압축한 게 818메가면 이거를 압축해서 풀면 엑셀 파일로 3.9기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3.9기가 데이터를요 엑셀 그 프로그램에서 열어보면 안 열립니다. 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쪼개요. 쪼개서 분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건 2013년 이 월별 데이터 파일 사이즈를 쭉 본 건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지금 항해 시즌 7, 8, 9, 10월 달에 여름이기 때문에 북극에 상대적으로 많은 배들이 오고 갈 거다. 그래서 이때 여기 데이터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7, 8, 9, 10 이것들에 보면 670이 평균입니다. 672, 662, 631, 646 꼭 많다고 할 수 있나? 661 겨울치로 확실히 적은 거 맞아요. 그런데 경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까지 보기도 했는데 어떤 유의미한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HD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 내용량 파일 뷰어를 열어야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파일 뷰어 가지고 하는데 보시면 이것 때문에 저도 설명드렸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세미콜론으로 다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놨는데요. 데이터가 없는 필드들 많습니다. 없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저렇게 없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필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리하는 게 STD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제일 골치 아파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 가지고 이게 저 파일 열어서 그 필드들이 27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 필드들만 필드에 있는 데이터들만 뽑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하는 이야기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구 목적 정의하고 필요 데이터를 뭘로 잡을 건지 정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어떤 사전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 데이터 추출하고 그 데이터가 타당한지 보고 데이터 분석해서 결과 정리하면 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필요 데이터 추출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마 이슈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슈에서 설명드리죠. 자, 그래서 이런 SD 데이터 과정, 이렇게 분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는 코학에서 자금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리된 내용을 제가 다음 달 12월 6일 날 최종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보고한 그 내용 가지고
내년에 페인 워킹 그룹의 미팅에 가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째, AST 데이터의 선박에 대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우리 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자. 클래시피케이션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정말 분석 못하겠다. 의미가 없다 이거는. 장기간 북극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연속 인능 분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특정월 1일부터 31일까지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언제 얼마만큼 어느 해역에서 오염물 배출한 건 알겠는데 그게 페임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쪽의 선박은 15회대를 봤는데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것의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항만에서 출하하고 어떤 항만으로 입항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냐? 그 선박이 어느 항만에 가서 뭔가 액션, 그러니까 활동하는 거하고 북극에서의 활동하는 거하고 연결이 지어는 게 필요하지 않냐? 시간 있는 관계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임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HD 자료에 있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종류의 선박이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오염 배출을 하고 있다는 거, 요것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줄 거냐? 만약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그 선박이, 북극에 있는 선박이 어느 항만에 가서 어떤 화물을 어떤 화주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북극 탄소세 같은 개념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어느 위치에서 어디까지 가면서 선박이 얼마만큼 오염물질을 얼마만큼 배출했다. 그게 뭐? 그게 재논지고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도 있는 거고, 플로팅 좀 해보자. 이거는 여러분도 아마 구글 맵 쓰면은 데이터 가지고 작업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막 만들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항해에 나왔는지 정보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글 맵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로팅하는 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HTD 데이터에 오류가 많습니다. 그 HTD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퍼펙트하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진구라고 거의 아마 20만 톤 가지고 되게 큰 선박, 벌크선인데요. 이 선박이 요겁니다. 2024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북극에 있었다고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경도가 동경 50도에서 149도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박을 플로팅 해보니까 제가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선박, 진고라는 선박을 마른 트래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여기 8월 25일까지 데이터가, HD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선박은 이 뒤쪽으로 해서 8월 30일까지 여기서부터 계속 항해했어요. 즉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데이터가 없어. HD 데이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요, 데이터가 빠져 있으면 이게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석해봤다 쓰레기가 되거든요. 개비지 아웃이라고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을 건데, 이쪽 항해를 했는데 8월 하순에 이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분석을 해도 오류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선박 항해 패턴에 따른 연료 손고량이 다른 것 같다. 이거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북극에서 제일 많은 선박은 실제로 요 선박들이 다 어선입니다. 지금 물고기를 받는 선박, 생선 잡는 선박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되게 그 MGO, 그러니까 디젤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선박들을 조만간에 규정이 바뀌면서 다들 친환경 에너지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박들을 보면서 설령이, 그러니까 그 사이즈들을 보면서 친환경 어선 수요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자라고 제안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HD 방법, FTP 방법으로 우리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API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API들을 제공해주면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단, 기고받은 데이터에 제약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선박을 구분하는 정보, 아이덴티파이어는 나오면 안 되고 뭔가 개별 데이터가 그냥 분석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를 HTT하고 우리나라 아까 코악하고 서로 공동으로 API 서비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과제를 제안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필요 없기 때문에 북극을 항해하는 선박이 내가 턱 다 맞추고 어떤 항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안에 북극 항해 안에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항만에서 그냥 벌크로 해서 넘겨주자. 선박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도네이션 하는 서비스를 만들자.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선박 어떤 개인 정보라고 그러면 선박에서 중요한 비밀이라고 그러면 블록체인으로 가동을 하든지. 그 다음에 개별적 주제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있습니다. 좀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니까요. HTTP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북극 자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능력. 저는 최근에 이전에 항상 SQL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 북극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제가 사용하는 MySQL에다가 데이터를 열심히 넣어봤습니다. 오야 그런데 조회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알고 보니까 NoSQL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새로운 걸 배웠는데 일단 빅데이터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T 데이터를 페임 치주에 맞게 뭔가 데이터 가공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에 한 건데요. 급지연구 전문 인력 양성 장학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장학생 이건 작년에 한 거고요. 올해도 모집을 합니다. 이게 딱 2명밖에 선발 안 해요. 석사, 박사. 그런데 금액이 거의 1인당 한 2천만 원입니다. 1년에.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오블리게이션은 별로 없어요. 단지 북극에 관련된 연구만 하면 하고 논문을 쓰기만 하면 돼요. 예전에는 이거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석박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하고 신청서 한 2, 3명, 10명 모아놔서 단기간에 특강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급지연구 전문인력 양성장학사. 올해 물어보니까 원래 이거 작년에 이게 11월 달이었거든요.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올해 물어보니까 이거 좀 빨리 한 것 같아서 올해는 좀 후반부에 한다. 그러니까 12월 달이나 1월 사이에 모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거 하면은 아마 부산대도 아마 이 관련 그 포스터가 아마 내려올 겁니다. 혹시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하는 그런 시점에서 어플라이하고 계획서 써서 내고 하면은 자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산업공학과는 자금 많죠. 제가 아는 대부분의 공대는 돈이 많아갖고 학생들이 다들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일은 많은데 그거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좀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자, 질문. 우리야? 네. 질문.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데이터에 관련된 건 사실은 아닌데 이게 러시아 전쟁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북극의 주도권이 많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북극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 얘기가 좀 많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가 북극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예전에 북극에서 나는 석유를 유럽으로 다 수출했는데 수출 못해. 그러니까 석유는 저 중동에서도 오고 다른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를 유럽에서 수입을 안 합니다. 그럼 그 석유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인도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동해안 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북극 항로를 가려 그러면 북극 통해서 석유가 오고 있기 때문에 북극해 항로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이전에 비해서 원래 계획은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뭐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이전까지는 러시아에서 그 LNG를 수입 많이 했어.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LNG 수입 전혀 안 해요. 다 중국으로 가고 있어. 아시아 쪽으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러시아 LNG를 수입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고 난 다음에 수입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세미나도 그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연구자 초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안 돼 하는 바람에 러시아 연구자들이 아무도 안 와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관에 그런 게 아니라 북극에서 북극과 관련된 행사 중에서 나름대로 큰 게 아틱서클이라고 아이슬란드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매년 같으면 러시아 사람들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났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그리고 가끔 그런 말도 하는데 아까 제가 중국 컨테이너 선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할 건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 중에서 수에즈 운로로 가지 않는 수에즈 운로가 막혔다 치면 북극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중국 배에다가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TSR 알죠? 트랜스시베리아 레일웨이가 맥시멈 캐파에 찼어요. 극동에서 저쪽에서 극동으로 오는 그 TSR의 용량이 더 이상 확대를 못한대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극동에서 화물을 보내려고 그러면 TSR을 못 보내고 이제 위쪽으로 보내야 돼요. 저쪽에서 오는 것도.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를 끊임없이 살려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어요. 단지 하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소 아까 하셨던 야말 선박 우리나라 쇄빙선들로 해서 가는 거. 그리고 북극 항로가 아까 화물을 많이 운반하려고 그러면 쇄빙선박이나 내빙선박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런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많아요. 정치라는 거하고 경제라는 거하고는 분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북극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배가 떠날 때 RPM을 크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RPM 변화 크지 않고 자동으로 아마 갈 텐데 그럼 저기에서 어차피 shipID가 바뀐다 하더라도 shipID? 그러니까 ship에 대한 ID가 바뀌어도 스펙이 똑같기 때문에 배출량이 아마 특정 상황에서 유사하게 바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역으로 트래킹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염물질 가지고는 안 되고 네. 그걸 생각했어요. 어느 특정 시점에 어느 위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위경도 가지고 막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실제로 저기서 나온 배출량이 그렇게 에버리지가 그렇게 크지 않나 보네 범위가. 다 달라. 그러니까 선박의 타입이나 크기나 싣고 다니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저 마린 트래픽에서 트래킹하는 저 모니터링된 값만 놓고 보면
배가 저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특정 위치에 특정 선박을 커넥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만약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선박이 우연찮게 지나다닌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같은 선박이라고 하면 그 고유 스펙이 있으니까 스펙에 따라서 배출량이 다를 테고, 그럼 그거를 이제 월별에 따라서 배에 대한 아이디가 바뀐다 하더라도 비슷한 위치하고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추정할 연결 수 지을 있지 수 않나.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의 밸리데이션이 계속 문제가 돼요. 아까 진구 같은 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라고요. 그거 말고 다른 선박들도 보면은 안 맞아. 그리고 일단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게 제일 문제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아래쪽 지역, 네. 그러니까 난 지역말로 북극 끝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 말고 외부 요 바깥쪽에 있는 선박들의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아까 데이터 사전 처리, 네. 전 처리를 막 응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제 북부권이라고 지어진 아까 67도 가까이 되는 그쪽 지역의 매 것들은 간단하게 좀 네. 빼낼 수 있지 않아요? 리무브할 수 있지 않죠? 네. 그런데도 그렇게 많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좀 두 가지 사실이 상충된다는 느낌이, 아까 데이터의 사이즈는 엄청 큰데 실제로 아까 북극에서 우리 배의 운항을 보면 배 몇 대 안 되는데 그 정도 데이터가?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도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 보지만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뭐 항만에 움직이는 차량 트럭 일주일에 5번씩 데이터 수집해도 일주일에 우리 수집한 데이터가 뭐 100메가 수준인데 여기는 도대체 배 몇 척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데이터 사이즈가 큰지, 그거는 그래서 위 경도 가지고 일부 데이터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거를 찾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플로팅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플로팅 해보니까 저기 시애틀 위쪽에 있는 데이터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HT 데이터 이 회사에서 이 기관에서는 자기네 데이터가 퍼펙트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데이터 연결시켜 보려는 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까 그 ID 정보를 그 연안국에서는 ID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아까 이제 8개 정도 거기서 얻은 정보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 없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스쿠버의 러닝 같은 걸 해서 그 아이디를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한번 그런 시도는 해볼만 하겠네요. 해볼만 한데 그렇게 하면 뭐라 하겠죠. 아니 뭐 그거야 뭐 우리의 능력치니까. 그리고 혹시 그 북극에 움직이는 배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뭐 침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데이터도 기록으로 남겨 있어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침몰한 사례가 매우 적어요. 적고 거기 북극 항로 북산로 상에는 없고 북극 거기서 벗어나 바렌즈나 다른 데에서 침몰이라기보다도 조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엔데믹에 따라서 그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 그린란드 주변으로 그 피오르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름철에 그 크루즈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크루즈선이 갔다가 그 좌초돼서 그 부르는 그런 일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이 선박 항해 부분보다도 막 그쪽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인명이 더 사람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무인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인으로도 안 되는 거. 저희가 또 시간이 많으면 그 디스커스를 더 해보면 좋겠지만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 이 정도로 세미나 마치고 저녁 식사 같이 갈 거죠? 네, 가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 교수님께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멋진 세미나 해주신 기태 교수님께 우리 한 번 더 박수 쳐주도록 감사드립니다.